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건 중국 등 외부 요인보다 자동차, 발전소 등 국내 요인이 컸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경유차 퇴출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내년 초쯤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번 회담이 연기된 건 북한의 요청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한인 출신 연방 하원 의원이 2명이나 탄생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각각 당선됐는데 한인이 미 연방의회에 진출한 건 지난 1998년 이후 20년 만입니다. 신생아가 어깨에 도장을 찍듯 맞는 BCG 경피용 백신에서 비소가 검출돼 부모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주사를 맞았을 당시 문제가 없었다면 괜찮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청원 게시판엔 관련 청원이 100여 건이나 올라왔습니다. 취객이 119 구급대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소방관 폭행을 전담하는 119 광역수사대를 만들었는데 만들자마자 신고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내일 소방의 날을 맞아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을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또 펼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접는 스마트폰의 액정 화면을 공개했는데 완제품은 내년 초에 공개됩니다. 최근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건 중국의 영향보다는 자동차와 발전소 등 우리 국내 요인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하죠. 지금은 공공기관만 차량 이부제를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민간도 차량 이부제를 강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지자체가 조례를 바꿔야 하거든요. 정설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에서는 12월 23일 첫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올해는 무려 47일이나 빨라졌습니다. 이유는 뭘까? 중국에서 오염물질이 날아오기도 전에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국내의 대기 정체가 지속적인 정체가 시작됐고 거기에 더불어서 북한이나 그 북쪽에서 외부에 유입이 된 그런 유해물질이 대기오염물질이 더 심화돼서 정부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했습니다. 앞으로 국무조정실이 범정부 합동기획단을 조속히 구성해서 더 체계적이고 대담한 정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지금은 공공기관만 차량 이부제를 적용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민간에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준도 현실화됐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높지 않더라도 내일 세제곱미터당 75 마이크로그램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비상조치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중국과 협력 사업을 확대하는 등 해외 미세먼지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정부가 한때 클린 디젤이라며 경유차를 사라고 공영 주차장 요금이나 혼잡 통행료를 감면해줬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는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면서 퇴출시킨다고 하죠. 정부 혜택을 믿고 경유차를 산 사람들은 어찌해야 할까요?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유해가스 배출 저감 장치를 단 디젤차를 친환경 클린 디젤이라며 각종 혜택을 줘왔습니다. 그러던 정책이 180도 선회했습니다. 당연히 경유가 디젤이 9배 이상의 그 미세먼지 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 말을 믿고 클린 디젤차를 산 소비자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인증도 해주고 혜택도 주고 그러더니 기존 혜택을 전부 폐지하면 앞으로는 정부 정책을 못 믿을 것 같아요. 현재 친환경차 인증을 받은 디젤차는 공영 주차장에서 요금을 절반만 내도 됩니다. 이렇게 전용 주차구역도 이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법을 개정해 기존 인증 차량 95만 대의 혜택 폐지 시점과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구온난화 물질인 CO2에 너무 염두를 두다 보니까 어떤 다른 쪽 면을 너무 간과한 거죠.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디젤 차를 사지 말라니 그럼 다른 차를 권장해줘야겠죠. 정부는 앞으로 LPG 차량 사용 제한 폐지 쪽으로 가겠다는데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시나 렌터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게만 허용됐던 LPG 차량. 정부는 디젤차의 퇴출과 함께 LPG차 사용 제한 폐지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경유나 휘발유 차량에 비해 환경오염이 적은 LPG 차량을 신형, 일반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종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미국 셰일가스의 생산량 증가로 그동안 문제였던 수급이 해결된 데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같은 거리를 주행할 때 경유나 휘발유보다 연료 효율이 낮아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데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크지 않다는 겁니다.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는 경영 상태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휘발유차 수요가 LPG 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가정하면 저희 예상으로는 대략 한 10% 정도 경영 상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업계 입장에 대한 고려가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거에 대해서 생존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차량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경유차 비중 축소를 위한 정부의 LPG차 사용 제한 폐지는 당초 2021년보다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비록 북미 고위급 회담은 기약 없이 미뤄졌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년 초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고위급 회담이 갑자기 취소된 건 지난번처럼 미국이 한 게 아니라 북한 측 요청이었다고 합니다. 송종 기자입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첫 기자회견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 8일 뉴욕에서 열기로 했던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 탓에 북미 정상회담 개최도 불투명하다는 일부 관측을 부인했습니다. Sometime next year, I would say. Sometime early next year.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 배경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다시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re going to change it because of trips that are being made. We're going to make it at another date. 단순히 외부 일정상의 이유 때문이지 1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취소를 발표해 북미 관계가 경색됐던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실제 이번 고위급 회담은 미국이 아닌 북한에서 연기를 요청했다고 강경화 외교장관은 밝혔습니다. 북측에서 이렇게 연기하자 하는 통보를 받았다 하는 것이 이제 미국 측이 우리한테 설명해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인지 고위급 회담 연기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인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 해제와 비핵화 조치의 쌍방향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입장에서 북한의 동시행동과 단계적 실현 방안 쪽에 좀 더 가까워진 건 아닌지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북러 정상은 사실상 이달에 만날 것으로 알려졌었죠. 그런데 러시아 크렘린궁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내년 방문을 기대한다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이 미뤄지면서 자신들이 만날 필요도 없어진 거죠. 북한에 올해 오지 말고 내년에 오라고 애둘러 얘기한 겁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러시아 상원의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Сейчас уточняются сроки, время и место визита Ким Чен Ына в Росси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의 수송기가 러시아를 향하고 우윤군 주로한국 대사가 11월 방러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등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가 임박한 조짐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 담당 보좌관이 어제 내년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11월 방러설에 대해서는 확인해주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사실상 올해 방문이 내년으로 연기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어느 쪽 사정으로 밀린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사실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실익이라는 게 북미 관계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봐야 굉장히 상징적이고 형식적인 리추얼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북러 정상회담 외에도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그리고 서울 답방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북미 대화가 제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이들 일정도 영향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의 취소는 이렇게 북한과 러시아 정상의 만남까지 미뤄질 만큼 파급력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정 조율이 안 돼서라는 애매한 석연찮은 답만 나왔죠. 정치부 오지외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위급 회담 취소와 관련해서 쌍방향이라는 표현을 써요. 제재 해제는 쌍방향. 그 전에 그러면은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라는 것과 좀 얘기가 달라진 겁니까? 글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표현 때문에 혹시 미국이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발 양보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맥락을 살펴보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쭉 들어봤는데 유독 강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But I'm in no rush. I'm in no rush. The sanctions are on. 들으신 것처럼 바로 제재는 유지되고 있다. 이 표현이 4번, 서두를 게 없다는 표현이 7번이나 반복됐는데요. 결국 미국은 북한이 제재 완화를 위해 회담을 연기해서 판을 흔들어도 결코 북한의 전술에 말리지 않겠다. 이런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뭐 입장이 바뀐 게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며칠 전만 해도 폼페이오 장관이 굉장히 북미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낙관적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그 사이에 빅딜이 있었던 거 아닌가 기대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건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방북 이후에 곧 회담이 열린다, 북한과 만난다 이런 발언을 잇따라 쏟아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처음부터 개최가 어려웠는데 중간 선거를 염두에 둔 미국 측 전략이었다는 해석이 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선거 결과 나오는 날 회담한다는 게 그게 처음부터도 그거는 좀 무리한 일정 합의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 선거 전략상 나온 거 아닐까. 유권자들에게는 그 북핵 위기 관리가 되고 있고 모멘텀 유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북미 고위급 회담을 한다라고 했던 건 미국 국내용, 선거용이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런 해석도 있죠. 하지만은 북한이 이 회담을 연기했다. 미국이 한 게 아니라 북한이 연기했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그렇게 얘기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회담을 연기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북한이 연기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미국이 연기했다 이렇게 해석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그래서 회담이 연기됐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북측 대표단이 그 비행기 티켓을 취소했다, 예약했다 했다는 거 보면은 결국 또 북한이 취소한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일본 외신 보도를 통해 북측 대표단의 베이징발 뉴욕행 항공편이 유독 예약과 취소가 반복된 사실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막판까지 고민했다가 회담을 연기한 건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요청이 불발된 탓이라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북측이 미 측의 김영철 부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외부 일정상의 이유로 미국이 확답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표면상으로는 북한이 취소를 했지만 사실은 미국이 응해주지 않아서였으니까 미국이 취소를 한 거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미국은 대화가 참 잘 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봐서는 미국 측에서 굉장히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자신들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은 지금 북한과 만날 수 있다고 일정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언제 만나느냐가 관심으로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네, 너희들이 준비가 되면 요청해 와라.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직 북한 매체에서는 뭐 얘기가 없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중간 선거가 끝났으니 양측 모두 정세를 분석하면서 21정 정도 고른 뒤에 조만간 만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취소됐다가 재개되는데 한 달 반 정도 걸린 점을 감안했을 때 당분간은 어렵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네. 게다가 양측의 달라진 협상 분위기, 약간 미묘한 분위기도 변수입니다. 말씀하신 네. 것처럼요.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려 했던 점을 미뤄볼 때 북한은 친서를 통해 빅딜을 성사하려는 톱다운 방식을 원한 것 같습니다. 반면 미 측은 요즘
유독 비건 미 대북 정책 특별 대표 행보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다운톱, 그러니까 비핵화 이행 조치를 구체적으로 끌어내려는 협상을 강조하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아직 북한 매체에서 관련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는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미국 중간선거 개표 결과 미국 동부시간 8일 자정 기준으로 하원 전체 435석 가운데 민주당이 223석을 확보하며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직 16석의 주인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금 같은 흐름이 계속 유지된다면 민주당은 8년 만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게 됩니다. 100석 중 35석을 새로 뽑는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52석, 민주당이 46석으로 공화당이 여전히 우위입니다. 주지사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26석, 민주당이 23석을 각각 확보했고요. 여전히 공화당이 과반이지만 민주당이 종전보다 7개 주를 더 얻어냈다는 것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선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야당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됐죠. 트럼프는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자신을 파헤치면 전투 태세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경원 기자입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보다도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중간선거 직전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양측이 휴전에 들어갔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지적 재산권 침탈을 손보겠다는 자세여서 트럼프를 제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I'm closer to him on trade than I was to either Obama, Democrat, or Bush, a Republican, because we've got to get tougher with China. 하지만 트럼프는 그 외 반이민과 인프라 투자 정책, 추가 감세안 등에 대해선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힐 공산이 큽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민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Can you compartmentalize that and still continue to work with them for the benefit of the rest of the country, or are all bets off? No. If they do that, then it's just all it is a warlike posture. 일각에선 오바마 케어 폐지 시도를 놓고 트럼프와 민주당이 격렬하게 맞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포항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지진 이후 두 번째인데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재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지진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로 포항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죽도 시장부터 들렀습니다. 과메기 등 지역 특산물을 사면서 민심을 챙겼습니다. 요즘 그래도 과메기 쪽에다가 대게철이고 하니까 요즘은 좀 이렇게 낫겠네. 이어 경북 지역 경제인을 따로 만난 자리에서는 최근 침체된 철강 산업의 현주소를 점검했습니다. 또 물질의 미세한 구조를 볼 수 있는 거대 현미경인 방사광 가속기를 관람하며 이런 혁신 기술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1회 한러 지방협력 포럼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러시아 등 북방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경제 활력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열리면 포항 영일만항은 북한 고성항과 나진항,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과 자루기노항을 바닷길로 연결하는 물류와 관광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이 취임식에 보낸 축사에서 공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를 강조하고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재배치 등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황재원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난데없는 휴대전화 감찰 논란이 일었습니다. 복지부 장관은 금시초문이라고 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청와대가 국민연금 개편안 초안을 언론에 유출하는 공무원을 잡기 위해서 감찰을 벌인 겁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정부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런데 이 자리에서 지난 국민연금 개편안 초안이 발표되기 전 유출된 것과 관련해 복지부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청와대가 압수했다는 질의가 나옵니다.
불법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야 겨우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이제 전화기는 모두 BH에서 압수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고개를 가로저으며 금시초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씀 지금 여기서 처음 듣습니다. 예, 전혀 뭐 압수했던 이야기. 하지만 복지부 공무원에 대한 휴대전화 조사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논란이 불거진 직후 청와대 관계자는 복지부 국장과 과장급 공무원 2명의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받았다며 민정수석실 소속의 특별감찰반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에 의해 특별감찰반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감찰은 합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을 야당이 적극적으로 문제 삼을 태세여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정호입니다. 사법개혁안을 마련할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우여곡절 끝에 출범을 했죠. 오늘 대법원과 법무부가 사법개혁특위의 첫 업무 보고를 했는데 대법원이 이 자리에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특별재판부 도입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가 문매를 맞았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병주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사법농단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재판을 위한 특별한 사람을 뽑아서 재판을 맡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헌법상 근거가 없고 위헌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의혹과 관련된 법관을 피해 기존 법원에서 충분히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빈사 상태의 사법부에 산소 호흡기를 대자는 겁니다. 왜 특검은 되고 특별재판은 안 됩니까? 기본적으로 사건 관계자한테 배당이 돼도 무작위로만 배당하면 되는 겁니까? 언제 법원이 그렇게 깊이 제대로 했습니까? 반면 자유한국당만 적극 엄호에 나섰습니다. 법원을 동두리째 불신하고 새로운 재판부를 만든다면은 우리가 얻는 것도 있겠지만 잃어버리는 것도 있겠죠. 이런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독립성이 보장된 재판부가 구성돼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한국당의 전당대회를 미루자는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 하지만 한국당 내에서 그의 편은 없어 보입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김용태 사무총장도 다시 한번 불가 방침을 밝혔거든요. 하지만 전 위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다고 대권이 갈 줄 아느냐며 김 위원장을 강력하게 비난한 겁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최근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이 주장한 전당대회 연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정대로 2월 말에 전당대회를 치르겠다며 결정권은 비대위에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거 조강특위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비대위가 결정하는 사항이죠. 비대위원들도 만장일치로 조강특위에 비대위의 결정을 준수하라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조강특위 구성원들은 당원당규상 조강특위 역할 범위를 벗어나는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달라는 뜻도 분명히 전달하기로 하였다. 2월 전당대회 연기를 주장하는 전원책위원에게 사실상 최후 통첩성 경고를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원책위원은 즉각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향해 그런다고 자신에게 대권이 갈 줄 아느냐며 눈앞에서 권력이 왔다 갔다 하니 그게 독약인 줄 모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내에선 전원책위원의 해촉설까지 나오는 가운데 한국당 내 갈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을 받는 쌍둥이 자매의 어머니가 학교에 자퇴 신청을 냈는데 학부모들로 구성된 비대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자퇴하고 다른 학교로 가면 그간의 성적을 그대로 옮겨 갖고 가게 되거든요. 고정수 기자입니다.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사건의 피의자인 쌍둥이 자매가 지난주 초 자퇴 신청을 했습니다. 동생은 소환 조사 중 병원에 입원하고 언니까지 최근 병가를 낸 상태에서 어머니가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숙명여고는 서울시 교육청에 자퇴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했고 시 교육청은 학교장이 판단하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퇴 결정은 신청서 접수 후 약 2주간 숙려 기간을 거쳐 학교장이 내리게 돼 있습니다. 만약 자퇴를 수용하면 쌍둥이는 1년 안에 다른 학교로 편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시험지 유출 의혹이 제기된 성적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게 됩니다. 당장 학부모들이 중심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자퇴는 괴물이 되는 길이라며 학교가 서둘러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천철이 마땅하다! 쌍둥이 퇴학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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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자 전원 구속하라! 숙명여고 측은 자퇴 처리에 대해 고심하는 한편 3심 재판까지 나온 뒤 결정하겠다던 징계 시기와 수위도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신생아가 생후 한 달 안에 반드시 맞아야 하는 예방접종. 어깨에 도장 찍듯 맞는 BCG 경피용 백신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돼 학부모들이, 아니 이 아이들의 부모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주사를 맞았을 당시 문제가 없었다면 괜찮다는 입장이지만 어느 부모가 안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수아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피용 BCG 백신 관련 청원이 100건 넘게 올라왔습니다. 해당 백신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됐다는 소식에 화가 난 부모들이 올린 청원입니다. BCG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접종되는데 일반 주사로 주입하는 피네온과 도장을 찍듯 9개의 바늘이 달린 주사기구를 눌러 접종하는 경피용입니다. 이 중 비소가 검출된 백신은 경피용으로 지난해에만 전체 접종자 10명 중 6명이 경피용이었습니다. 보건당국은 백신을 모두 회수 확인은 하겠지만 맞아도 안전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반 저희들 먹는 물에도 비소가 들어가 있거든. 농도가 중요할 뿐인데 일반인들 생각에는 비소라는 게 자체만 갖고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 하지만 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부작용이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전혀 그 뒤에 후속 대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없어서 식약처에서 업체를 선정을 할 때 꼼꼼하게 좀 까다롭게 내 아이가 맞는다라고 생각하고. 해당 백신을 수출한 일본은 제품 출하를 중단시키고 비소가 검출된 배경을 조사하는 한편 독성 실험을 준비 중입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다이아몬드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 주로 크기와 투명도, 커팅 상태니 보통은 그것만 보시죠. 감정서에 LDH라는 표시가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 글자가 있으면 똑같은 크기, 투명도라 할지라도 완전히 가격이 달라지거든요. 이혁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종로 3가역 귀금속 거리입니다. 1캐럿 다이아몬드를 사겠다고 하자 두세 개 제품을 내놓습니다. 한 제품의 가격은 490만 원. 그런데 감정서에 적힌 LDH가 뭔진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 넌이랑 LDH? 굳이 이런 것까지는 다 아실 필요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사이즈고요. 다른 매장에서도 어김없이 LDH 다이아몬드를 꺼내놓습니다. LDH가 뭐 이렇게 제거해 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거 아닌데요. LDH는 레이저 드릴 홀의 약자입니다. 내부의 불순물을 레이저로 뚫어 없앤 제품입니다. 문제는 LDH를 더 이상 시장에서 취급하지 않는 추세라는 점입니다. LDH 다이아를 아예 들여놓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LDH는 근본적으로 다이아몬드에 처리를 하는 거고요. 이제 되파실 때 받을 수 있는 잔존 가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권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LDH를 되팔려면 큰 손해를 보거나 아예 팔기조차 어렵습니다. LDH 잘 안 하려고 해요. 처리를 한 거거든요. LDH는 일반 다이아몬드보다 20% 이상 싸게 들여올 수 있습니다. 일반 다이아몬드 가격에 팔면 그만큼 이윤이 많이 남는 탓에 일부 소매상들은 제대로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취객이 119 구급대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소방관 폭행을 전담하는 119 광역수사대를 만들었는데 만들자마자 신고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내일 소방의 날을 맞아 강세영 기자가 이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누워있던 남성이 갑자기 구급대원의 멱살을 잡으려 합니다. 급기야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머리를 차기도 합니다. 술 한두 병 정도 마셨다고 들었습니다. 주치자 관련해서 출동을 나갔을 때는 또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조마조마한 게 가장... 소방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지팡이로 구급차의 창문을 부수기도 합니다. 모두 올해 하반기에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이런 소방관 폭행 사건을 전담하는 119 광역수사대가 지난 7월 전격 출범했습니다. 변호사나 검찰 등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소방관들로 구성됐습니다. 119 광역수사대에는 불과 3개월여 만에 총 33건의 소방관 폭행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폭행 신고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소방관들이 전담 수사대가 생기자 적극 신고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24시간 3교대 체대로 있으면서 그 사건 접수가 되면 서울 전역을 즉시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 피의자에 대한 제압이나 수사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소방 공무원에 대해서 1차 심리 상담을. 문제는 서울 전역을 담당하는데 인력은 고작 7명. 비슷한 일을 하는 민생사법 경찰관과 비교하면 5배나 많은 업무량입니다. 인원이 충원된다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그리고 소방 공무원들의 인권보호, 처우 개선이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5년이나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을 질질 끈 양승태 대법원은 2013년엔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정부가 피해 배상을 해주도록 재단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재단 위원장을 정부가 임명하도록 정관까지 바꾼 겁니다. 철저히 박근혜 정부 편이었던 거죠. 이혁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일본 기업에 강제로 끌려갔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재단입니다. 재단이 만들어지기 전 피해자 유족을 포함한 39명의 준비위원은 위원회를 만들고 재단 설립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2013년 10월 임원 선임 방식을 두고 정부가 임명하는 임명제와 자체적 선임 뒤 승인을 받는 승인제 가운데 승인제를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2월 1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주관한 공관회의에서 재단의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오갑니다. 그리고 얼마 뒤인 12월 19일 양승태 대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일본 기업이 아닌 재단이 하도록 하자는 문건을 만든 뒤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재단 설립 준비위원장 김모 씨가 이듬해 1월 정부가 승인제는 절대 불가라고 하니 다시 결정을 내리겠다며 재투표를 진행한 겁니다. 재투표 결과는 승인제가 아닌 임명제 채택. 당시 준비위원장이자 정부의 임명으로 재단의 초대 이사장이 된 김 씨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아니, 그럼 재단에서 알아보면 되죠. 왜 나한테 그렇습니까? 하지만 당시 준비위원은 재투표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을 만큼 이상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세 사람은 투표를 안 했어요. 아예 안 했는데 그것을 투표한 걸로 그렇게 자기네들이 위조를 했죠. 검찰은 당시 대법원과 정부가 교감한 뒤 재단 설립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부산행. 한국 영화계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호평 속에 흥행한 영화 부산행은 좀비라는 독특한 소재를 다뤘지만 등장인물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아버지와 남편,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회사 간부, 소유를 막기 위해 그저 숨기기에 급급한 권력자들. 부산행 기차엔 각각 다른 목적과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가 담긴 거였죠.
그럼 어제 또 부산행을 택한 이 사람은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발의하고 그 와중에 직접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린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음주운전 피해자인 윤창호 씨도 만나고 그의 가족들에게 사과도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지만 이날은 당 윤리심판원의 징계회의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꼭 이날 갔었어야 했을까요? 거기에 당이 그 어떤 처벌을 내리더라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했다가 공개된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며 경찰 조사 후에 출석하겠다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게다가 경찰 쪽에는 바쁘다면서 조사받는 걸 미뤘다죠. 사실 국회의원 사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사직서를 제출해도 개회 중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수 출석과 동의를 얻어야 하고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이 허가해야만 관둘 수 있습니다. 또 제명할 때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뒤 본회의에 상정,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죠. 때문에 역대 국회의원 중 제명된 사람은 1979년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 딱 한 명뿐입니다. 국회에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윤창호 씨를 면회한 뒤 이용주 의원이 한 말입니다. 이게 부산행의 목적이었다면 꼭 생각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것도 사퇴하는 것도 본인이 아닌 국민의 뜻에 있다는 겁니다. 또 지금은 사할 국리를 하는 것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를 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화면을 종이장처럼 자유자재로 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 이른바 폴더블 폰을 공개했습니다. 중국도 이 폴더블 폰을 잇따라 내놓을 계획이라 내년 스마트폰 시장은 폴더블 폰 경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펼쳐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출시를 앞두고 선보인 폴더블 폰의 기본 디스플레이입니다. Now that's all changed, as the Infinity Flex display has been designed to be folded and unfolded repeatedly, without any degradation. 세계 최초로 폴더블 폰을 공개한 건 지난달 중국 디스플레이 전문 업체 로열레. 바깥으로 접히는 아웃폴딩 방식이었는데 반해 이번 삼성 제품은 안쪽으로 접히는 인폴딩 방식입니다. 이달에는 폴더블 폰에 대해 미국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외신들은 뭔가 새로운 게 등장할 때가 됐다며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판매 중인 폴더블 폰은 로열레가 유일하지만 삼성과 화웨이도 내년 중 출시를 코앞에 두고 있고 LG전자 역시 경쟁에 가세할 예정입니다. 폴더블 폰 개발에 앞다퉈 뛰어드는 이유는 갈수록 널찍한 화면으로 동영상을 많이 보는 트렌드를 반영하는 겁니다. 로열레 폴더블 폰은 접혀있을 땐 4인치지만 펼치면 애플의 태블릿 PC인 아이패드 미니와 비슷한 7.8인치. 삼성에서 공개한 폴더블 폰 역시 접으면 4.6인치, 펼치면 7.3인치입니다. 휴대할 땐 작게 접어 다니고 동영상을 감상할 땐 크게 펼쳐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스마트폰 시장에 폴더블 폰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의 상승세가 60주 만에 멈췄습니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인데 여전히 견본주택이 북적이고 가격이 오르는 곳도 있습니다. 현금을 뭉치째 갖고 가야 하는 곳들도 그렇습니다. 정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의 아파트 견본주택. 지난 주말 3만 명이 다녀갔고 청약도 끝났지만 여전히 구경 나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최고 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모든 주택형이 1순위로 마감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넓고 가격도 다른 단지보다 싼 편이라서 마음에 듭니다.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리던 인천에서 이렇게 좋은 청약 성적을 낸 건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9.13 부동산 대책을 비켜간 비규제 지역의 분양시장에 투자 수요가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의 청약 열기가 뜨겁고 경상북도와 대전에선 수백 대 1의 경쟁률도 나왔습니다.
매매 시장 역시 부동산 규제 종합 세트를 맞은 서울의 아파트 값은 60주 만에 상승세가 멈췄지만 규제를 피한 인천은 1주 만에 상승폭이 3배로 커졌습니다. 새 청약제도 시행 전 마지막 강남 재건축 단지는 최고 42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대출이 막혀도 10억 원을 거뜬히 마련하는 현금 부자들이 투자처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의 앞날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 아파트를 일종의 안전자산으로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오는 30일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다음 달 공급 대책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기능시험을 조작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들이 붙잡혔습니다. 필기시험 오답을 고쳐주고 안전요원이 대신 운전을 해주는 등 시험관들이 도와준 덕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방의 한 운전면허 시험장입니다. 응시자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기능시험장의 한 코스. 오토바이가 화살표를 따라 이동해야만 바닥 센서가 작동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응시자는 장내 안전요원이 이 코스를 대신 걸어서 돌아준 뒤 합격했습니다. 마치 응시자가 탄 오토바이가 코스를 완벽히 통과한 것처럼 조작한 겁니다. 응시자 대신 안전요원이 차를 운전해 기능시험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운전면허를 부정하게 취득하게 한 시험관과 브로커, 부정응시자 등 61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기능시험뿐 아니라 필기시험까지 조작했습니다. 시험 기간이 더 긴 문맹인 시험에 응시하도록 해 일반 응시자들이 모두 나간 뒤 오답을 고쳐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면허를 쉽게 따게 해준다고 접근해 응시자로부터 최소 5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을 받고 이런 식으로 운전면허를 부정하게 발급했습니다. 지난 5년간 챙긴 돈만 1,300만 원에 이릅니다.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경우 형사처벌과 운전면허가 취소되고요.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운전면허 부정발급을 도와준 혐의로 시험관과 브로커 등 2명을 구속하고 부정응시자 등 59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두 사람의 사진을 합성해서 신분증에 붙이면 이 사람도 비슷하고 저 사람도 비슷하겠죠. 이런 합성 사진으로 신분증을 위조해 토익 시험을 대신 쳐준 브로커가 적발됐습니다. 이 신분증은 해외에서 만들어 직구를 했다고 합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대리시험 브로커가 증명사진을 합성할 때 쓴 프로그램입니다. 경찰관 2명의 사진을 차례로 넣었더니 묘하게 둘 다 닮은 꼴 얼굴이 나옵니다. 30대 이모 씨 일당은 자신의 얼굴과 의뢰자의 얼굴을 합성한 신분증을 갖고 토익이나 탭스 시험장에 대신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탭스 점수 잘 받아서 편입하고 싶어가지고. 대리시험 비용은 한 번에 500만 원. 30명에게서 1억 원 이상을 챙겼습니다. 위조 신분증은 태국에서 들여왔습니다. 걸릴 확률이 1%도 안 된다며 의뢰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의심을 받아가지고 재발급 대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외국에 있는 그 위조 신분증 제조책하고 이렇게 접촉을 해서 대리시험 의뢰자는 취업 준비생과 회사원이 가장 많았고 로스쿨을 준비 중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대리시험 브로커 2명을 구속하고 의뢰자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자동차의 흠집이나 주차 위반 스티커를 없애기 위해 오염 제거제라는 걸 많이들 쓰시는데 일부에서 유해 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됐습니다. 1급 발암 물질이 기준치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자동차에 붙은 오염물질이나 접착제를 쉽게 없애준다는 표면 오염 제거제. 이런 오염 제거제는 인터넷은 물론이고 주택가 근처에 있는 카센터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 자동차 오염 제거제 혹시 파나요? 이거 하시면 되거든요.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오염 제거제 15개를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포르말데히드가 기준치보다 8배나 많이 들어있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4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디클로로메탄이 검출되었고 9개 제품은 자가검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고농도로 흡입할 경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호흡기, 결막, 피부 이런 데 자극을 주고요. 기관지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장기간 노출 시에는 폐암이라든지 그런 위험성이 높아지고. 하지만 일부 판매점에서 제한 없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어 오염 제거제의 안전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부산과 SK의 한국 시리즈 4차전이 비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하루씩 일정이 밀렸는데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심술궂은 미세먼지의 비까지 가을 야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수포 덮인 그라운드 위로 빗방울이 그칠 줄 모릅니다. 함성이 가득해야 할 관중석엔 적막한 뿐.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결국 두산과 SK의 한국 시리즈 4차전을 내일로 미뤘습니다. KBO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9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동안 정규 시즌을 중단한 탓에 이미 열흘 이상 일정이 밀린 상황. 7차전까지 가면 오는 13일에나 우승팀이 가려지게 됩니다. 역대 가장 늦은 시점으로 추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도 복병입니다. 어제 초미세먼지 경보 속에 3차전을 강행했다가 선수와 관중의 건강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막 더 이상 미뤄지기에는 막 날씨가 추워지니까 차라리 그래도 막 빨리빨리 진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의 심술은 시리즈 흐름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3차전 승리로 주도권을 잡은 SK의 상승세가 끊기고 선발 대진도 바뀌었습니다. SK는 김광현을 유지했지만 두산은 4선발 이영하에서 에이스 린드블럼으로 변경했습니다. 저희도 또 재충전해서 또 분위기 다시 새롭게 가져가서 내일 잘 마치면 또 좋은 흐름이 저희한테 넘어올 수 있다고. 11월의 한국 시리즈가 어디로 갈지 머나무쌍한 날씨만큼 안개 속입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오늘 가을비답지 않게 세찬 비가 종일 내렸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내일 새벽에, 중부지방은 아침까지 더 이어진 뒤 그치겠는데요. 밤사이 남부지방에서는 최고 20mm, 중부와 영남 해안을 따라서는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다행히 미세먼지 걱정은 덜 수 있었는데요. 내일 낮부터 다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마스크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경기 남부는 종일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그밖에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에서는 낮부터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중부와 영남 해안, 제주를 중심으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9도, 한낮에는 1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의 낮 최고기온이 17도, 부산과 울산 18도를 보이겠고요. 해안과 강원 산지를 따라서는 내일도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이 네덜란드 남성 몇 살로 보이십니까? 1949년생, 우리 나이로 7순인데 1969년생, 그러니까 50세로 20살 낮춰서 출생 기록을 바꿔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주변에서 40, 50대로 볼 만큼 동안이고 건강검진에서 신체 나이도 45세로 나왔으니 노인 취급받지 않고 중년의 삶을 살 권리가 있다면서요. 트랜스젠더들을 성별도 바꿔주는 세상에서 나이라고 못 바꿔줄 이유가 뭐 있냐는 주장인데 100세 시대에 맞춰서 노인의 기준이나 정년 나이는 좀 바뀌어야 할 듯합니다.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